안녕하세요. 저는 박봉태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기계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별을 보며 공장으로 출근해 해가 저문 뒤에야 쇳가루와 기름 냄새를 몸에 달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지요.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것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젊은 날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의 고운 손에 반해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거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작고 따뜻한 손, 그걸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퇴 후의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기계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고 지겨운 야근도 없었지요. 아침이면 아내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젊을 적 고생 때문인지 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제 곁에서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어리석게도 믿었습니다. 아들 경호가 결혼을 하고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 마유미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가운 딸이 생긴 것 같아 허전했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듯 했지요. 마유미는 제게 아버님, 아버님하며 따랐고 아내에게는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들 경호는 그런 아내를 얻은 것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 보였고요. 여보, 우리 며느리 잘 얻었지? 경호 녀석, 장가 하나는 잘 갔어. 아내는 마주 앉아 약을 챙겨 먹으며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아내의 시간 속에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은요.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잊어버린다거나 방금 했던 말을 또 묻는 일이 잦아졌지요.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니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어요. 문제는 그날 이후로 마유미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같은 질문을 3번, 4번 반복할 때마다 마유미의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굳어지거나 상냥한 목소리에 아주 옅게 짜증이 섞여 나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수요일이라고요. 호호. 웃음소리는 명랑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제게 아버지는 너무 예민하세요. 마유미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짜증 한 번 안 내겠어요? 라며 며느리 편을 들었지요. 아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늙은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예민해진 탓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저 사소한 해프닝이기를, 제 섣부른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위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의심에 확신을 박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내에게는 제가 결혼할 때 맞춰준 작은 비취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은 옥색이 아내의 고운 손과 참 잘 어울리는 반지였지요. 아내는 외출할 때나 중요한 날에만 소중하게 끼던 그 반지를 어느 날부터인가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내 반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내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자책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탓에 이번에도 본인의 실수라고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아내를 다독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함께 찾아보았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유미 역시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더 좋은 반지로 사드릴게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라며 아내를 위로했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 마유미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무심코 본 마유미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락없는 옥색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던 이웃집 김씨 할머니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 며느님한테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오늘 시내에서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아주 예쁜 비치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 자식들한테 선물 받았나 봐. 김씨 할머니의 순진한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꽉 쥘 뿐이었지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과일을 깎아 들고 나온 마유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가야, 잠깐 앉아보렴.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마유미는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내에 나갔었다면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니? 네, 아버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좋았어요. 혹시 무슨 반지 같은 거라도 새로 샀니? 제 질문에 마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예쁜 게 보여서 하나 샀어요. 요즘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래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행이라는 말로 제 아내의 반지를 싸구려 취급하는 그 태도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물증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구나. 한번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 아유, 별것도 아닌데요, 뭘.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버님. 마유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내의 반지를 훔친 것이라고요. 기억이 희미해지는 아내의 물건을, 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제 아내의 존재 자체를 조금씩 훔쳐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희미하게 안방에서 아내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어느새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저 여자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유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가족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온 아내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탐욕스러운 약탈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유미의 탐욕은 제 상상 이상으로 노골적이고 대담했어요. 주말 저녁 모처럼 경호와 마유미까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유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제게 연신 술을 권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특별히 해봤어요. 그래, 고맙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유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저 아버님 경호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와 경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제가 사실은 작은 옷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도 겸해서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 오랜 꿈이었어요. 옷가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아들 경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마유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무슨 꿍꿍이일까?
그런데 가게를 열려면 보증금이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마유미는 말을 잠시 끊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상상도 못할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금방 벌어서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업 계획서도 다 짜봤는데 정말 자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멈췄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 평생의 피와 땀이 깃든 이 집, 제 아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녹아있는 이 집을 담보로 고작 자기의 옷 가게를 차리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가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 대출일 뿐이고 제가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경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유미 말이 맞아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집 그냥 놔두는 건 손해예요. 그리고 마유미가 저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믿고 밀어주시죠.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들은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 아내의 병이 깊어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집의 냄새와 익숙한 풍경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내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결연함을 느꼈는지 마유미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호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집은 안 돼.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지요. 마유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와 마유미는 필수적인 대화 외에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입을 굳게 닫았지만 제 등 뒤에서는 아들 경호를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제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제 귀에 박혔지요. 대부분은 돈 문제, 그리고 제 고집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경호는 그저 아내의 투정을 받아주거나 어설픈 위로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마유미라는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단단히 걸려들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아내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하니 허공을 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당신의 어머니를 찾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듣던 낡은 트로트 음반을 틀어주곤 했어요. 아내는 노래를 들으면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가 깨진 것은 대출 문제로 냉전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마유미가 평소와는 달리 잔뜩 들뜬 목소리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앙금은 찾아볼 수 없는 과장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님, 경호 씨, 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 경계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통 기운도 없으시고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산에 가서 맑은 공기라도 쐬고 오려고요. 단풍도 예쁘게 들었을 텐데 잠깐 나들이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않겠어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도 되는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경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당신 정말 착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는데? 그럼요. 어머님, 우리 둘이 데이트할까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도 싸갈게요. 마유미가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내는 나들이라는 말에 아이처럼 흐릿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진한 모습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경고등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악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효심이 지극해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산은 위험하다. 내 어머니는 다리도 불편하신데 오르내리기 힘들 거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제 말을 오해라는 듯 받아쳤습니다. 아버지, 또 왜 그러세요? 마유미가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는데 등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책로 따라서 잠깐 걷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마유미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손 꽉 잡고 다닐게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을 테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마유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오히려 제게는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반대했다가는 속 좁고 의심 많은 늙은이로 몰릴 것이 뻔했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와 모처럼 기대에 부푼 아내의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해지기 전에는 꼭 들어오고.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후회를 낳는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유미는 신이 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내의 옷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아내에게 평소 잘 입지 않던 얇은 외투를 입혔습니다. 저는 산 날씨는 변덕스러우니 더 두꺼운 옷을 챙겨가라고 했지만 마유미는 낮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아요, 아버님. 집만 돼요. 라며 제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유미는 제 아내의 팔짱을 꼭 낀 채 뒤를 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명 승리자의 여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저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아내가 사라지자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유독 더디게 흘러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 4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자 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5번, 6번을 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산에서 길을 잃은 걸까? 저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아직 마유미한테서 연락 없었니?
내 어머니랑 같이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네, 아직요? 마유미한테 전화해봤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하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 후 경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유미도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새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집 앞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마유미의 차였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마유미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 일부가 흙에 더럽혀진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마유미는 제 앞에 와서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흐흑 어떡해요.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혼비백산한 사람처럼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지요. 산책로를 걷다가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마유미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얼마나 편리하고 완벽한 변명입니까? 치매 노인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겠지요. 경찰에는 신고했느냐? 네네. 오는 길에 바로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곧 산으로 올 거래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호가 마유미를 부축하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아들의 어리석은 위로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마유미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블랙박스.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저는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블랙박스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SD카드가 들어있어야 할 슬롯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그 텅 빈 슬롯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슬픔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살이만이 남았습니다. 저 악마 같은 계집이 제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춥고 어두운 산속에 버리고 온 것입니다. 제 아내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유미는 경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제 시선을 느끼자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요.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는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 경찰, 그런 것들은 저 악마를 심판할 수 없을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설령 증거를 찾는다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제 아내를 버린 죗값을 저 여자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 전부로 치러야만 합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바로 저 하늘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1,000벌을 내리기로 맹세했습니다. 마유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빼앗아 그녀가 제 아내에게 주었던 고통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늙은 가장 박봉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죽고 그 자리에 복수심에 불타는 야차가 눈을 뜬 것입니다. 마유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동네는 순식간에 사이렌 소리와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으로 소란스러워졌지요. 저는 경찰에게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유미가 울먹이며 진술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으며 저는 그녀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 심지어 아내가 입고 있던 옷차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안타까운 사고의 피해자로 동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수색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저는 어둡고 축축한 산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낙엽을 밟으며 저는 쉰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정순아,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메아리만이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밤의 산은 차가웠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이 산 어딘가에 혼자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느낄 추위와 공포가 제 살갗을 파고드는 듯 했지요. 수색 대원들이 나누는 무전소리가 간간히 정적을 깼습니다. 수색견 투입, 반응 없음. 열화상 카메라로도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경호는 수색본부가 차려진 산 입구에서 마유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담요를 두른 채 여전히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흐느끼고 있었고 경호는 그런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아내를 위로하는 일에 더 급급해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와 물을 마시는 사이 경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러다 아버지까지 쓰러지시겠어요. 내 어머니는 지금 이 추운 산속에 혼자 계시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마유미도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책? 정말 자책하는 사람이 증거가 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돌리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버지, 또 그 얘기세요? 마유미 말로는 원래부터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세요? 지금은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찾을 때지 누구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경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꼬박 흘렀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아내에게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지요. 저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못한 채 산을 헤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 깊숙이 들어갔던 등산객 한 분이 계곡 근처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보다 더 빨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제 아내는 들것에 실린 채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흙투성이가 된 채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하얗게 질린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내가 미안해.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호와 마유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유미는 어머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또다시 연극을 시작했지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제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만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사흘간의 공포와 충격은 아내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아내의 치매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이제 아내는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기도 했지요.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퇴행 현상이라며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유미의 범행을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유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얻은 셈입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유미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어머님이 살아 돌아오신 게 어디예요? 우리 앞으로 더 잘 모시면 되잖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는지 마유미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아닌 짐승의 짓을 저질렀으면 짐승의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제 말을 끝으로 저는 그녀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제 아내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이 그녀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제 아내의 망가진 삶을, 저의 무너진 세상을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나와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낡은 번호를 눌렀지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그만두고 흥신소를 차린 친구의 번호였습니다. 10수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사람은 그 친구뿐이었습니다. 나 박봉태다. 봉태, 이게 몇 년 만이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을 하나 조사해줬으면 한다. 내 며느리다. 며느리? 이름은 마유미.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줘. 과거, 돈 문제, 인간관계, 인터넷 기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며칠 뒤 허름한 다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배가 나온 영락없는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치매, 마유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산에 버려진 정황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친구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직접 나서겠다 이거군. 법으로는 안 돼. 증거가 없어. 저 계집은 지금쯤 웃고 있을 거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상대는 젊고 자네는 늙었어. 그래서 자네를 찾아온 거 아닌가. 나는 저 여자를 내 손으로 직접 지옥에 쳐넣어야겠어.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친구는 길게 연기를 뿜어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일단 뒷조사부터 시작하지. 요즘 애들 인터넷에 흔적을 많이 남겨.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어. 저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퇴직금의 일부이자 아내의 병원비를 제외하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이었습니다. 친구는 봉투를 말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간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지요. 마유미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경우 앞에서는 여전히 상냥하고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아내의 수발을 드는 척했고 경호는 그런 마유미의 모습에 감동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마유미가 저렇게까지 애쓰잖아요. 그날 일은 정말 사고였다고요. 이제 그만 마유미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진실을 볼 눈도 들을 귀도 없는 장님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은 교활한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어리석음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약속 장소인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제게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자네 며느리의 이력서라고 해두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이름과 나이, 출신 학교 등 기본적인 신상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포장된 여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인 척했지만 실상은 평범한 서민 가정 출신이었고 명문대를 나왔다는 학력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서류철에는 수십 장의 카드 명세서와 대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결혼 전부터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해왔고 결혼 후에는 경호 몰래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심지어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빚의 총액은 억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파산 직전이군. 맞아. 자네 아들 월급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찰 거야. 그래서 자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지. 그게 막히니까.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 뒷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린 마유미에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그저 돈만 축내는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간병비가 줄어들고 언젠가는 남편에게 돌아올 유산도 더 빨리 손에 쥘 수 있을 거라 계산했겠지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를 산에 버린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돈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약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 그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군.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마유미를 외부에서부터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대포폰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로 마유미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악질 사채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남지 않도록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했지요. 마유미의 빚을 받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다. 시어머니가 쓰러져 곧 상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편 박경호는 곧 큰 재산을 손에 쥐게 될 것. 지금 압박하지 않으면 다른 놈들이 먼저 채간다. 저는 마유미가 곧 큰 돈을 만질 것처럼 바람을 넣었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사채업자들이 이 미끼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지요. 동시에 저는 마유미에게도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동 캐피탈 빚, 언제까지 남편 몰래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다. 이 두 개의 문자는 보이지 않는 독화살이 되어 마유미의 숨통을 조여갈 것입니다. 저는 복수의 첫 번째 돌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제 계획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유미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지요. 그날 밤, 저는 경호의 방에서 마유미가 날카롭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어. 회사에서 가불이라도 좀 받으면 안 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머님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지. 마유미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하며 경호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두 번째 돌을 던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줄 돌이었습니다. 저는 마유미가 외출한 틈을 타 친구가 복사해준 그녀의 카드 명세서 몇 장을 들고 경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마유미의 화장대와 침대 사이 틈에 명세서 한 장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명세서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백화점 쇼핑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날 저녁 경호가 퇴근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심각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바로 그 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거 보셨어요? 뭐냐 그게?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마유미 카드 명세서인데 방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뭐죠?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경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나야 모르지. 혹시 내 어머니 간병하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건 아닐까?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다. 없으면 사람을 변하게도 만드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마유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과 스트레스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경호는 한참 동안이나 명세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깊은 의심과 배신감이 어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마침내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경호가 발견한 카드 명세서는 보이지 않는 독처럼 우리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없었지만 그 도끼는 모든 관계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경호는 더 이상 마유미의 말에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무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입을 닫았고
그 침묵은 마유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매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유미는 필사적으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경호에게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고 제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면 아래의 민낯을 본 제게 그녀의 연기는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지요. 사채업자들의 압박과 남편의 냉대, 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마유미는 점차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쥐에게 달콤한 독이 든 치즈를 건네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흥신소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제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어요. 제 복수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선수 하나 구할 수 있겠나? 선수라니? 어떤 선수 말인가? 사기꾼 말이야. 아주 그럴듯하게 부자 행세를 할 수 있는 말솜씨 좋고 뻔뻔한 놈으로.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윤 선생. 과거에 대형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꼬리 자르기로 겨우 빠져나온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지만 돈이라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며칠 뒤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윤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쉰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저는 그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돈에 미친 여자요. 지금 빚 때문에 사방에서 목을 조여오고 있지. 그런 사람에게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소?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분화방 같은 거겠죠. 아주 고전적이지만 탐욕의 눈이 먼 사람에게는 언제나 먹히는 수법입니다. 윤 선생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거액의 착수금을 약속했습니다. 목표는 마유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 단 한 푼까지 남김없이 긁어모아 이 사기판에 던져 넣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각본을 짰습니다. 윤 선생은 해외에서 성공한 교포 펀드 매니저 제임스 윤이 되어 마유미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유미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드나들던 백화점 문화센터의 와인 강좌였어요.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윤 선생은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고 가짜 명함과 사무실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와인 강좌에서 우연히 마유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윤 선생의 보고는 실로 감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자연스럽게 마유미의 환심을 샀고 대화 중에 은근슬쩍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을 둘러보러 잠시 들어온 것뿐입니다. 주력 사업은 홍콩에 있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확실한 정보만 있으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유미는 그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고요. 미끼를 문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몇 번 더 우연히 마주쳤고 윤 선생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소수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운용하는 비공개 사모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는 건데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고 수익률은 연 30%를 보장합니다. 마침 자리가 하나 났는데 마유미 씨처럼 안목 있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리스크 제로, 연 30% 보장.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지만 빚독촉과 남편의 냉대에 이성을 잃어가던 마유미에게 그 말은 가뭄의 단비처럼 달콤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날 이후 마유미의 집안에서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산했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일확천금의 꿈에 부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말입니다. 마유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몰래 공동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고 자신의 패물을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엿들은 통화 내용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래. 어머님 병세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응. 그녀는 제 아내를 2번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돈을 모으는 족족 윤 선생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면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 말입니다. 저는 서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경호와 마유미 부부의 이름으로 가입된 종신보험 증서를 찾아냈습니다. 꽤 큰 금액이 불입되어 있어 해지하면 환급금도 상당할 터였습니다. 저는 그 보험 증서의 사진을 찍어 익명의 번호로 마유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지요. 이 정도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아? 큰 판에서는 크게 놀아야지. 제 메시지는 마유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험사로부터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의 제2수익자로 되어 있었기에 해지 사실이 제게도 통보된 것이지요. 마유미가 결국 그 보험마저 해약한 것입니다. 저는 그 우편물을 들고 퇴근한 경호를 기다렸습니다. 경호는 요즘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몹시 피곤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 우편함에 와 있더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내민 보험해지 통지서를 본 경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해지된 거죠? 마유미가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나도 모른다. 혹시 내 아내가 너 몰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냐? 지난번 카드 명세서도 그렇고 요즘 그 아이 행동이 이상하지 않니? 저는 걱정하는 아버지의 얼굴로 아들의 마음에 의심의 불을 지폈습니다. 경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들고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방문 너머로 2사람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나한테 말도 없이 보험은 왜 해약한 거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건 당신하고 나,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투자? 무슨 투자? 당신 지난번 카드값도 그렇고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때 가면 당신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마유미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함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은 처절한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베개를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부 사이에 놓인 강은 이제 2번 다시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져 버렸습니다. 마유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의 신뢰를 잃고 주변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 허상의 덫에 던져 넣은 채 그녀는 오직 대박이라는 한 줄기 희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똑똑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윤 선생이 마유미에게 약속했던 첫 수익금 지급일이었지요. 마유미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공들여 화장을 한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남편의 신뢰도, 저의 냉대도, 지긋지긋한 빚 독촉도 오늘 입금될 거액의 돈으로 모두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10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입금 메시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마유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마유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윤, 즉 윤 선생에게 거는 전화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선생님, 저 마유미인데요. 오늘 수익금 들어오기로 한 날인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건가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대답이 들려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전화를 끄는 마유미의 표정은 잠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윤 선생이 은행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의 그럴듯한 변명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 은행 마감 시간이 다가오도록 그녀의 통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유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를 향해 여보세요. 선생님, 제 전화 좀 받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은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마유미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윤 선생이 알려주었던 강남의 번지르르한 사무실로 달려갔겠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붙은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맞이했을 겁니다. 친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저는 마유미가 겪고 있을 절망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마유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로 번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천벌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제게 또 다른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화였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복구를 의뢰했던 업체의 기술자였습니다. 사장님, 박봉태 씨 되시죠? 맡기셨던 메모리 카드 말입니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겨우 일부 파일을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음성 파일도 복구가 됐습니까? 네. 깨끗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음성 파일 하나를 복원했습니다. 내일 찾으러 오시지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용산의 허름한 상가에 있는 복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기술자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음성만 겨우 살렸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두둑한 성공 보수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들을 수는 없었어요. 제 평정심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꽂고 헤드폰을 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유미의 차 안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잠시 후 제 아내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근데 여긴 어디냐, 길이 험하구나.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마유미의 목소리. 평소에 그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공기 정말 좋죠? 여기서 잠깐만 내리세요. 제가 예쁜 꽃 보여드릴게요. 헤드폰을 낀 제 귀로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아내가 마지못해 내리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근데 정말 꽃만 보고 바로 갈 거지? 춥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유미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어머님. 저기 나무 아래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저 주차만 하고 금방 올게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아내를 그곳에 혼자 남겨둔 채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 속도를 내어 그곳을 빠져나가는 소리와 마유미가 나지막이 내뱉는 한숨 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 다정한 거짓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내는 저 말을 믿고 추위 속에서 하염없이 며느리를 기다렸을 겁니다. 어둠이 내리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파일을 제 휴대전화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마유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거실 소파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한 경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경호야. 네, 아버지. 아들은 힘없이 저를 따라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경호의 얼굴은 제 아내와 마유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유미가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차를 몰아 떠나는 소리가 재생되는 순간 경호의 두 눈은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파일 재생이 끝나고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들은 그대로다.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산에 버리는 소리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경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감싸고 저를 원망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경호는 제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은 더 이상 어리석은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한 명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경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복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어머니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대가를 내 아내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경호는 말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저와 함께 싸워줄 단 한 명의 아군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경호는 한 배를 탄 동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어리석음의 안개가 걷히자 그는 무섭도록 냉정하고 침착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유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마지막 사냥 계획을 세웠지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남편의 신뢰도 모두 잃었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파멸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작전은 경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경호는 방에 틀어박혀 있던 마유미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유미의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당신하고는 단 하루도 더 못 살겠다. 마유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알고도 용서하라는 말인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경호의 말에 마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들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정말 잠깐이었어. 나도 찾으려고 했다고. 닥쳐.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한 푼도 없어. 당신이 날린 돈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러니 곱게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경호의 단호한 태도에 마유미는 절망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생긴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까지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지푸라기를 그녀의 눈앞에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지푸라기는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저는 다시 흥신소 친구에게 연락해 유능하지만 돈만 밝히는 변호사 역할을 해줄 또 다른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며칠 뒤 마유미가 절박한 심정으로 인터넷 법률 상담 카페에 올린 글에 김 실장이라는 인물이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혼 전문 법무법인의 실장이라며 마유미에게 은밀하게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모님의 경우 이대로 이혼하면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한번 뵙고 상담하시지요. 궁지에 몰린 마유미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허름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저희가 설치해둔 녹음기와 카메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 실장은 마유미에게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재산을 미리 사모님 명의로 돌려놓으십시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남편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산 보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마유미도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녀의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물론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빈털터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몫을 찾으시겠습니까? 남편분 인감 도장만 있으면 서류 처리는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
그 한마디가 마유미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기 피해자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자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밤 마유미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도둑고양이처럼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경호는 일부러 자신의 인감 도장을 책상 서랍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지요. 마유미가 서랍을 열고 경호의 인감 도장을 훔쳐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는 모든 과정은 어둠 속의 작은 렌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유미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경호의 예금 일부를 자신의 차명 계좌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은 성공의 맛을 들인 짐승은 더 큰 먹잇감을 노리는 법입니다. 김 실장은 마유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시아버님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만 당신 명의로 돌려놓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마유미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지금은 비어있는 작은 상가 건물. 그것은 그녀의 탐욕을 시험할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그 선을 넘을 것인가? 마유미는 며칠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탐욕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한밤중에 서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목표는 제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을 뒤져 인감 도장을 찾아냈고 김 실장에게서 미리 받아둔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고 망설임 없이 인감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연결된 작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경호도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자신의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남편의 돈을 훔치고 이제는 시아버지의 재산까지 빼돌리려는 저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미친 탐욕스러운 괴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유미가 위조된 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사냥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발밑에 의자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주받은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경호는 밤늦도록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처럼 분노나 슬픔의 차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우리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처럼 우리는 각 증거에 표식을 달아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철에는 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내를 산속에 혼자 두고 온 그 끔찍한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음성 파일 USB와 그날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제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철은 윤 선생 투자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마유미가 윤 선생이라는 가짜 펀드 매니저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과 그를 위해 훔친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각종 금융 서류들을 모아두었지요. 그리고 가장 두꺼운 세 번째 파일철. 표지에는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유미가 경호와 제 인감 도장을 훔쳐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수십 개의 영상 파일과 그녀가 김 실장이라는 가짜 법무법인 실장과 만나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 녹취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서로를 뒷받침하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는가에 대한 잔혹한 서사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 이제는 법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 여자가 또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모릅니다.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호야, 우리는 복수를 위해 함정을 팠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야. 우리는 저 여자가 스스로 죄를 짓도록 판을 깔아주었을 뿐 그녀를 벌하는 것은 국가의 법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어머니의 억울함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비로소 올바르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게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흥신소 친구를 통해 마유미를 압박하던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요. 저는 그들에게 마유미가 곧 구속될 것이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해 마유미가 돈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였는지를 증언해 준다면 제가 그들의 원금 일부를 대신 갚아주겠다고요. 돈에 굶주린 그들은 당연히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와 경호는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파출소가 아니었어요. 이 복잡하고 추악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조사실에서 지능범죄수사부의 베테랑 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들고 온 고소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증거, 바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한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마유미가 사기를 당하고 다시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남편과 시아버지의 인감을 훔쳐 서류를 위조하는 영상이 노트북 화면에 재생되자 검사의 눈빛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과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파일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의 지시로 수사관들이 들어와 우리의 진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깊이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진술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검찰청을 나올 때 검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라면 저 여자는 절대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유미는 김 실장이 알려준 대로 위조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들고 관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한 몫을 챙겨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탐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녀는 최고급으로 차려입고 마치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등기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미는 순간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등기소 직원은 약속대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며 그녀를 자리에 앉혔지요.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마유미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 명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들은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었습니다. 마유미 씨 맞으시죠? 한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마유미는 화들짝 놀라며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신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자 마유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위조된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거나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등기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화려한 인생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시각, 저는 집에서 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금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길고 어두웠던 먹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처절한 안도감의 빛이었습니다. 마유미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은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요. 심지어 제 아내를 산속에 홀로 두고 온 그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벌어진 불행한 사고였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검사가 그녀 앞에 노트북을 놓고 그녀가 한밤중에 서재에 들어와 인감을 훔치고 서류를 위조하는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마유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뒤이어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은 명백한 진실의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건은 구속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강남 며느리의 두 얼굴, 치매 시어머니를 상대로 벌인 끔찍한 범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었지만 마유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마유미는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가 내세운 전략은 동정심 유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무관심과 시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 역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며 모든 것이 불행한 우연과 오해가 겹쳐 벌어진 비극이라고 강변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채업자들은 그녀가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지, 얼마나 허영심이 강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언했습니다. 윤 선생 역할을 했던 제 친구의 지인 역시 법정에 나와 마유미가 얼마나 쉽게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왔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 경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호는 굳은 표정으로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헌신적인 효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어머니의 병을 귀찮아했고 저희 부부의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탕진했으며 그것이 막히자 제 어머니를 가장 위험한 상황에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저희 아버지의 재산까지 훔치려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였던 저 사람에게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호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몇 번의 재판이 더 열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경호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장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장문의 판결문을 차갑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마유미. 피고인은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악용하여 인적이 드문 산속에 홀로 남겨두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편의를 위해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또한 남편과 시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주문, 피고인 마유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징역 12년.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마유미는 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해 끌고 나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그녀는 저와 경호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도끼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박경호, 박봉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둬. 내가 나가기만 해봐. 하지만 그녀의 저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쾅 하고 법정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제 아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법이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심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마유미의 신상까지 일부 공개되면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폐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딸 잘못 키운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조용히 위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가 어울리던 허영심 많은 친구들도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과 조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돈, 명예, 화려한 살.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벽과 12년이라는 절망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복수극의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청소부에 불과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그래.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상처 입은 삶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유미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세상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우리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평온은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모든 것이 부서지고 폐허가 된 뒤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지요. 그 폐허 위에서 저와 아들 경호는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경호는 마당의 작은 툇마루에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되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여자의 편을 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빈잔에 소주를 채워주었습니다.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이번 일로 아주 값비싼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라.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아들이라는 놈이. 나도 강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진실을 외면했다면 나 역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결국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오가는 사이 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유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의 일상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집안을 정리한 뒤 버스를 타고 아내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하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허공을 보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보냈지요. 저를 알아보는 날보다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곁에 앉아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겪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 데이트하던 날 제가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경호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울었는지, 함께 고생하며 이 집을 장만했던 날의 이야기까지. 아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식사를 돕고 굳어진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낡은 트로트 음악을 작은 라디오로 틀어주었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정말 지극정성이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그저 남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저의 무심함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씻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제 마음에 남은 것은 결국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병실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오? 당신이 코스모스를 참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경호 데리고 강변에 놀러 갔을 때 당신이 코스모스 꺾어서 내 작업복 주머니에 꽂아줬잖아. 그때 참 행복했는데. 저는 혼잣말처럼 옛 이야기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아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른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여보. 아주 작고 어눌한 발음이었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게 처음 수줍게 웃어주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독을 품고 야차가 되어야만 했던 시간들. 아들을 의심하고 세상을 저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제 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깎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린 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소? 내가 보여. 아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미세하게 잡아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단 몇 초간의 기적일지라도 혹은 그저 우연한 순간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해 제 모든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모든 풍파가 지나간 뒤에도 남은 자의 몫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겪어내고 마침내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내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던 기적 같은 순간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라는 어두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복수심으로 들끓던 심장은 차분히 가라앉았고 세상을 향해 세웠던 가시는 무뎌졌습니다. 저와 아들 경호는 폐허가 된 집터에 새로이 기둥을 세우는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주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은 제 곁에서 텃밭에 흙을 고르고 저녁이면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소박한 저녁을 먹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아도 서로를 향한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연대가 자리하고 있지요. 우리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함께 건너온 전우와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익숙한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면 아내의 웃음이 떠오르고 맑게 갠 하늘을 보면 그녀와 함께했던 젊은 날의 소풍이 생각납니다. 제 걸음은 더 이상 복수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설렘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병실 문을 열기 전 저는 늘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 그녀는 저를 알아볼까? 아니면 또다시 낯선 사람을 보듯 경계의 눈빛을 보낼까?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오늘 또다시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